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려운 그 주제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법 공존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이제 법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속에서 그 근대 이후에 사회법이라는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이 노동법이라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 사회법이라는 영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모색해 왔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문제들, 또 미래를 향해서 그 역사 속에서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 것인가, 예, 그런 좀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법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고 왜 존재할까? 이 질문은 사실 정말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 대학자들, 뭐 일반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그 유명한 시의 한 그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시예요. 어떤 이는 말하네 법은 우리의 운명, 어떤 이는 말하네 법은 우리의 국가, 또 어떤 이는 말하네 법은 이제 없다고, 법은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이 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법은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사랑처럼 억지로는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사랑처럼 우리는 흔히 울지만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 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든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1939년에 지은 시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법학자들이나 또 문학가들도 인용을 많이 하는 시예요. 법과 사랑,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개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제 그 법과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제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거기에 얽혀 있고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사실 이게 제일 공통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법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속 길을 모색해가고 또 어떤 이유로 왜 이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게 이제 법과 사랑의 공통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를 먼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부터요. 이게 그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그 기원전 1750년에 벌써 이렇게 돌에 새겨서 만들었던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뭐 인류 최초의 기록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다음에 중간은 그 근대 법치주의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1689년의 권리장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대의 법치주의 개념이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 이거는 지금 누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앱을 찾아서 깔면 되시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법제처의 앱 사진입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형식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돌에 새기건 종이에 쓰건 또 뭐 이렇게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앱으로 만들건 간에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식이 계속 변해 오는 것만큼이나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그 변천을 겪어왔다. 그런 법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고 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오늘 강의와 관련을 해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개념하고 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의에 대해서는 유명한 뭐 대학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또 역시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그냥 오늘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었던 그 정의 개념 중에 교정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교정적 정의라고 하면은 어떤 뭐 손해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배상을 해주고 회복을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배분적 정의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부나 명예를 어떤 식으로 그 합당하게 몫을 나눠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내놓은 개념이 배분적 정의, 이것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무조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계속 서양 그 정의 개념에서 발전을 하고 지금까지도 정의의 관념이나 정의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요. 같은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 이것이 정의의 배분적 정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일률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 상황과 어떤 그 조건을 보면서 대우를 하는 것이 그 배분적 정의 관념에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정의라는 것은 각 시대에서 그 굉장히 뭔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혹은 이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이런 그 상황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의에 대한 논의가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가 너무 인기가 많았던 것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그 정의롭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좀 슬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정의에 대한 이론의 발전과 변화라는 것은 항상 현실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고민을 하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이런 정의 개념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 투영이 되어서 법과 이렇게 함께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의 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 부분을 이제 좀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근대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느냐? 근대법이 지금까지도 그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법리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현대의 법리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대법의 토대라고 하면은 그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그 대두가 되죠.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을 해서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 이전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그 신으로부터 왕이 어떤 권력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뭐 왕권 신수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그 신과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그 이념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면, 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시민들,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잘 집행해 달라고 그 군주에게 통치권을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 맡겨진 권한을 잘 집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법치주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뭐 왕이 이렇게 신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제 의회에 의해서도 견제가 되고, 그리고 이 시민들로부터 맡겨진 권리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의해서는 지배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 원칙의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프랑스 혁명에서 굉장히 그 강조되었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그 근대에 특히 강조된 그 사상인데 천부 인권 사상. 이것은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매우 강조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근대 이후에 우리가 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대 이런 그 사상과 법리들이 근대 헌법의 그 형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아까 보여드린 뭐 권리장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대 헌법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헌법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헌법 제정을 누가 하느냐. 이전에는 이제 신이나 왕이 했다. 이랬던 것을 그 신이나 왕만 하는 게 아니라 귀족이라던가 이렇게 일부 그 계층에게 넓히죠. 그 제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시민 계급에게도 확장이 되고 이제 지금은 그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당시에 또 헌법에서 중요하게 그 의미를 가졌던 부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뭐 재산을 뭐 몰수해 가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헌법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등의 보장.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물론 이게 완전한 오늘날과 같은 평등은 아니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그 만인의 평등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자유방위명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보고만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개입해서 뭐 조정하고 오늘날처럼 뭐를 규제를 하고 뭐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식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하게 놔두면 된다. 이런 이제 낭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의 원리를 반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데요. 이제 특히 그 근대 시민법에서 그 중심을 이루었던 영역이 민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대라는 시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그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흥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몰아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경제 활동이라던가 재산 소유 같은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민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근대 이제 시민법의 원칙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소유권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뭐 계약 자유라던가 뭐 소유권을 자유롭게 누린다던가 이런 거는 아마 이제 그냥 들으시면은 좀 바로 개념이 그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는 본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이 그 행위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피해 줄 의도가 없었다.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주는 거죠. 뭐 기업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그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자유롭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좀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 자유로운 계약 관계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조정해주거나 뭐 보호해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이것이 어떤 경제의 그 토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법리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예, 이제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뭐 계몽주의, 또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또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사상과 정치를 그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오늘날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증기기관이나 석탄을 이용해서 주로 뭐 방직업, 면직업, 항상 그 산업의 초기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그 의류 산업이나 뭐 가발 산업, 봉제업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공업 중심으로 그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전 시대는 이제 수공업 중심의 공장에서 이렇게 숙련공들이 자기의 솜씨를 발휘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석탄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의 숙련공들은 그냥 공장의 비숙련공으로 저임금을 받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19세기 초부터 한 20세기 초까지의 그 또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그 저 사진은요 1913년에 그 포드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그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런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뭐 자동차 공업 등등의 중화학 공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기계의 속도에 몸을 맞춰서 기계처럼 일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가 계급이 굉장히 이제 그 나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회가 이제 진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뭐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초창기부터 상당한 이제 폐해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 초기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그 비참했던 노동자 계층과 빈민 계층들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것으로 유명한 그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어린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강제 노동 같은 것에 뭐 시달리는 내용, 또 그 빈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격리되거나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그 관리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뭐 한 곳에다 뭐 구빈원 이런 데다가 모아놓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그냥 아주 생존이 어려운 정도 수준의 의식주만 제공을 하면서 그 강제 노동을 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전에는 그 귀족의 휘하에서 농노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노동자 계층으로 이렇게 도시로 막 나오게 되면서 이제 빈민으로 그 이렇게 거리에서 그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하고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 1800년대 정도부터 그 영국이나 뭐 이제 독일 이런 데서는 그 사회보장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씩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빈민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모던 타임즈라고요, 찰리 채플린 영화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그 기계 속에 하나의 그 혼연일체가 돼서 기계의 일부분인 것처럼 들어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계 속도에 맞춰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사장이 그냥 계속 빨리빨리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 나사 조이는 일을 하는데요. 그 모든 동그란 거를 다 조여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걸리니까 또 바로 해고가 돼요. 그래서 해고가 돼서 길을 헤매다가 또 얼떨결에 공산주의자들 시위하는데 휩쓸려 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굉장히 이제 그 슬픈 장면이요. 그냥 안 나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생계가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감옥에 더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이제 1930년대 그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비참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굉장히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말에 그 노동자들의 농성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로 근대화가 이루어진 게 6, 70년대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럽처럼 이렇게 뭐 시민혁명을 거쳤다던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수출 정책, 여기에 이제 다 총동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써 있는 표어를 보시면은 대단한 구호가 아니죠. 그냥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그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전 정도나 속도나 시기나 장소는 다르지만 그 속성상 초기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의 희생이나 이런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이런 폐해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기에 옵니다.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맨 왼쪽은 이제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러다이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왜 기계를 파괴했냐? 우리가 기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숙련공들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기계가 없었다면 옛날처럼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제 그 순진한 생각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그 노동자 계층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처음에 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남성들만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권이 없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자기 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이제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도 없고 자기 의사를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내몰리다 보니까 그냥 기계를 일단 부수자.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운동 같은 그런 이제 뭐 어떤 운동이건 그게 과격화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처음부터 무슨 과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달리 어떤 그 의사표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혹은 뭐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한정되어 있고 거의 뭐 권리가 없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 이제 뭐 요 중간은 막 색깔도 제가 빨갛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막스, 엥겔스, 레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의 그 거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자본주의 폐해와 함께 이렇게 그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게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맨 오른쪽은 그 러시아 그 소비에트 혁명, 이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 탄생을 한 지 이제 한 몇 세기 만에 그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공산주의로 그 붕괴가 되는 모습을 현실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특히 이제 서구 산업 사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근대 시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서 뭐 법치주의라던가 자유평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시민법의 한계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뭐 15시간을 일을 시키고 빵 하나만 주는 계약 이런 것을 해도 그것은 그냥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이다. 계약의 자유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다쳤다, 죽었다 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아 나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과실도 없었다. 이러면은 그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마음대로 시켜도 계약 체결하는 것도 자유지만 계약 해지하는 것도 자유다. 그게 다 계약 자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업의 위협을 항상 안고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이라는 거는 노동력의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다라고 해서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단결 금지법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절대 단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민법의 한계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소련처럼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구할 것인가? 이제 이 기로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이제 이른바 복지국가 원리와 사회권의 이념이 등장을 하면서 근대 시민법과 자본주의를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구해내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 헌법의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현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1919년 이후가 그 이제 1차 대전 이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현대 헌법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 현대 헌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다수의 노동자 계층의 삶이나 빈민들의 계층의 삶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원리를 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 원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것을 이제 사회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 생존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이전 시대에 굉장히 철저하게 금지를 했었던 노동 3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단결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자신들이 개개인으로 사용자와 상대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교섭을 해서 이제 좋은 근로 조건이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른바 노동 3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이제 이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그 헌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강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국가가 계속 자유방임으로 놔두어서는 이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이제 그 헌법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권을 보장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동법이라던가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그 제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로 조건을 항상 일정한 수준을 맞추도록,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되고 또 임금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 기준을 강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과 아동 노동이 그 산업혁명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착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을 따로 이렇게 좀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 뭐 근로 시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이제 법제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근로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책임 원칙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다가 뭔가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가 꼭 고의적으로 혹은 큰 과실이 있어서 이 사람을 그 사고가 나게 한 게 아니더라도 일단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업주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로 뭐 독일이라던가 이런 그 서구의 그 산업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보험, 특히 이제 산재보험, 이런 의료보험, 이런 제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근로자들의 단결이라던가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법률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들도 나오게 돼요. 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임금이라던가 사회보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법률이나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하는 그 방향이 있고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을 해서 그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단결과 단체 행동 같은 것들을 억압만 하고 금지를 시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지하 세력화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격화되면서 이제 결국 사회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제레미 리프킨이 그 노동의 종말 저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에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운동을 인정을 안 해줬으면은 자본주의는 100년 전에 망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을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형태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공부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꼭 일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생활 능력이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그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역시 그 앞에 이제 뭐 올리버 트위스트 사진 이런 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어떤 사회의 빈민계층들, 빈곤 문제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사회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 노동법, 사회보장법이 그 현대 헌법의 원리 하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근대 시민법도 원리를 일부 수정을 하고 이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대 시민법이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목을 그 사회법, 근대 시민법과 자본주의를 구하다 이렇게 이제 그 붙인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법제에 혁신이 없었다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정말 큰 위기에 이제 놓였을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장소마다 국가마다 시기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발전하고 그 발전 정도는 다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위기 혹은 붕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근대 그 법치주의가 발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그 이것도 역시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가 그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 그리고 중간 단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정의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실질적 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보존을 추구하는 단계. 이게 이제 법치주의의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자본주의 법치 국가 하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제일 낮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법만 있는 단계.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나치 독일에도 법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막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법만 있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는 적어도 합법성을 어느 정도 그 갖추고 법이 집행이 되는 단계. 뭐 예를 들어서 법의 일반성 그러면은 뭐 특수계층에게만 유리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게 한다던가 또 뭐 그 법을 사후에 만들어서 이렇게 소급적으로 적용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그리고 또 뭐 명확성의 원칙 또 행위 예측 가능성 뭐 등등 이런 이제 중간 단계는 어느 정도 이 법이 그냥 형식만 법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떤 합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제 가장 높은 단계는 민주적 합의에 의한 합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좋기는 국민들의 합의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법,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회복지 국가를 구현을 하면서 민주적인 그 절차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단계의 법치주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 이거는 그냥 제가 빠르게 몇 가지를 좀 그냥 오늘 주제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나 약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헌법에 있죠. 그리고 근로의 권리 또 그 노동 3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대 헌법의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그 근로의 권리에 관련해서 국가가 고용을 증진하고 또 최저임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것이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경제 활동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특별히 나열을 합니다.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더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그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헌법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헌법 119조를 보면은 제1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항을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조항이라고도 해요. 어떤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규제와 조정이 그 국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우리 119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하는데요. 요 119조 제2항 이 경제 민주화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또 하나의 이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면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실, 뭐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노동과 사회부장, 인간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련을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앞에 1,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도 거쳤어요.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이제 이른바 IT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이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 사물지능 시대 이런 말도 하고요. 이제 그냥 쉽게 인공지능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차 산업 시대부터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이제 기계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인간의 노동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로봇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굉장히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량 해고와 상시적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크게 대두된 것이 1997년, 8년 이때 이제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이제 대량 실업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실업으로 잘려져 나간 이제 자리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일을 하던 일자리들이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으로 다 대체가 되는 현상을 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비정규직 역할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 장그래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써놨는데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이 한 3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통계라는 것은 항상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50% 이상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추산을 하는 이런 그 견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주변을 둘러보면 그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줄이고 어떤 이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항상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사람을 마음대로 그냥 고용했다가 해고했다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역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은 정규직의 한 절반 정도의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100만 원 받을 때 한 55만 원 받는 것으로 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여성들이 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 계층 속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워킹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너무나 빈곤한 사람들, 또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소득 양극화, 뭐 사회적인 그런 양극화 문제가 계속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갈등의 문제로 그 계속 우리가 그 보고 있죠. 아주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하위 10%의 소득이 월 소득 92만 원 정도. 근데 상위 10%는 985만 원. 그래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청년 실업률도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 또 아이러니한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야근. 우리 이제 OECD 국가의 순위 항상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국가 1등 아니면 2등 항상 그 1, 2위를 늘 다퉈요. 저희가 뭐 70년대의 공장에서나 2000년대의 뭐 디지털 산업에서나 이게 그냥 늘 변함없이 야근 또 장시간 노동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은데 일자리는 계속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길게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너무 일이 없어서 죽거나 일에 깔려 죽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그 현실 중에서는 이제 좀 가장 그 이제 요즘에 노동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기업이건 뭐 공기업이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의 외주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특히 어렵고 힘들고 뭐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다 외주화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외주 업체는 보통 영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을 또 사용을 해서 그런 힘든 일을 막 시켜요. 그리고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막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막 쫓겨서 밥도 제대로 먹고 일을 못 먹고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건강과 생명까지도 이렇게 그 다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균열 일터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이런 외주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지적을 한 책입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의 그 데이비드 와일이라고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노동 정책가가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대기업들이 그냥 외주화를 주면서 그 법적인 책임에서는 그냥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 외주 업체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유는 추구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의역에서 이제 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었던 그 사건의 사진인데요. 이제 그 이런 외주화의 폐해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처음 이제 시작을 우리가 법의 토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법이라는 것은 공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인격으로 승인하는 것.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그 법철학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공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격으로 승인을 해야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법의 토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인데요. 헤겔이 인격이 되어라. 그리고 타인을 인격으로서 존중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그 격언 중에 이법 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이법 위인이라는 거는 그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으로 사람을 위한다. 그러니까 혹은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법치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평등과 복지국가 원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 또 어떤 민주적 합의 절차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이런 실질적 형식적인 높은 단계의 법치주의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의 이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불평등과 사회 문제들을 또 어디까지 이제 폭주하도록 놔둘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앞에 그 보여드렸던 장면하고 좀 연결을 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면은요. 그 이제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제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 여성 노동 차별 문제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 발전이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살인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역시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법적인 시스템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항상 근로시간과 소득 이 부분이 인간의 삶의 질에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육체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그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법적 뒷받침들이 그 다시 그 재정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의사 표현의 자유, 단결의 자유,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가 저는 이제 직장이라고 봅니다. 직장의 구성원들,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안건들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위로 이렇게 경제 민주화도 그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하청 노동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이윤 획득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이윤만 획득을 하고 사람은 부품처럼 사용을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더 그 법이 그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 공존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법의 토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공존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공멸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상호 승인을 하면서 서로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공존을 모색을 해가는 것을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법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 어떤 좀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생명체인데 그 뭐 유난히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걸 막 타고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선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얼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 현대 국가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저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